이맘때면은 꼭 하는 거 있죠. 지금 정도에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돈줄 남은 이 시기에 202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을 옥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맘때면은 꼭 하는 거 있죠. 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가고 정말 폭탄 세일, 역대급 세일이라는 이야기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제 1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혼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넘어가셨나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역대급 세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당근 마켓에 물건들이 왕창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세일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증거겠죠. 자,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떤 프로세스로 잡아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짠테크 가계부, 제가 출시한 가계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2024년도는 23년도보다도 더 훨씬 더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경제 다이어리를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계부의 핵심 기능은 뭘까요?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뭘까? 결국은 이겁니다. 바로 예산 지키기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잘 지킬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거냐. 예산을 세운 대로 잘 지킨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아시겠지만 국가도 내년 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도 다 쓰는 돈이 항목별로 있거든요. 자, 어떤 거죠? 국방, 사회, 문화, 복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방비, 그다음에 사회, 문화, 복지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내년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신의 예산도 분명히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년 준비는 우리가 캘린더도 보면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가계부도 12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계부를 작성하기 바로 한 주 내지 2주 정도인 지금 정도에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산을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고 또 지켜나가야 될지를 돈줄남이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2024년도 연소득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자, 내년도에 얼마 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뭐 소득이 어떻게 될지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정기소득이죠. 정기소득. 여러분들 매달 통장에 원천징수세율 떼고 그리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4대 준조세 떼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정기소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정기소득 12달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기소득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은 3월 정도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올라도 내 월급만은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가장 끝에 있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에는 파업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협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플레이션의 골이 깊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아마 임금 인상이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높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혼쭐 여러분들의 직장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 인상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또 승진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승진하게 되면 아예 호봉이 달라지죠. 직급이 달라지면 아예 임금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여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여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자,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상당히 뭐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기업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최근에 N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말고 과외로 어떤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24년도에 연소득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1단계는 바로 총량 저축 금액 정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 내년도에 나올 소득 전체 총량은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몇 퍼센트를 24년도에 써버릴 건지 그리고 24년도에 돈을 모을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총량 저축 금액을 몇 퍼센트로 정할 거냐. 자, 1년간 얼마의 자본이 증가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몇 퍼센트나 내년도에 저축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직장인들의 연령별 적정 저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저축률은 월급이 30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는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자, 이거였죠. 야, 이거 딱 보면 야, 이거 완전히 좀 폭력적이다. 숫자가 너무 정말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축은 골든타임이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항상 소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저축을 안 해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득자일수록 고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한계 소비 성향은 뭐죠? 새롭게 발생한 소득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년 미만은 50에서 60%를 저축하려고 도전은 해봐야 된다. 이거. 도전은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4, 50%를 저축해보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된다. 10년에서 15년 차는 3, 40% 정도를 저축하기 위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2024년도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을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4% 넘는 적금 상품도 나와 있는데 그냥 4%를 기준으로 하면 5년에 153만 원이다. 올해 정말 가장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총량 저축을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먹은 것이 1년 내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단계는 저축 방법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축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는 정기적금을 하는 방법이죠. 정기적금을 하는 방법. 멘토님, 정기적금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보너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월급이 막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정기적금을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정기적금 곱하기 12개월. 자, 대신에 예비자금 통장에 보너스나 상여금을 넣어 놓으시고 항상 같은 금액을 꺼내서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기적금으로 하는 거예요. 저축은 적금이 유리하냐 예금이 유리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많은데 이건 참 우스운 얘기인데 똑같습니다. 적금이나 예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머물러 있는 시간 곱하기 이자율분의 365일 365로 나눠서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이든 예금이든 어차피 받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자, 정기적금 12개월로 해라. 들쑥날쑥 상여금 때문에 월급이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금액을 저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세웠던 저축 예산 있죠? 3천만 원 모으시기로 했다고요? 뭐 2천만 원 모으시기로 했다고요?
2,400만 원 모으시기로 했다고요? 자, 그러면 2,4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200 딱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기적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정기적금 플러스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적금과 정기예금을 같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여금 중에 몇 %는 그냥 정기예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월급을 받는데 100만 원은 정기적금으로 하고 내가 2천만 원을 내년에 이제 저축을 하기로 총량 저축 예산을 만들었는데 100만 원짜리 적금을 12달을 해서 1,200을 모으고 내가 보너스가 한 1,000만 원 나오는데 그중에 800만 원은 예금을 해서 저축을 하겠다. 그래도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거 똑같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자금 통장을 활용해서 A 방법처럼 정기적금을 12달 하는 분도 있고 정기적금을 조금 줄이고 평상시에 쓰는 돈을 늘린 다음에 대신에 보너스 나오는 걸 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을지를 계산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단계는 말이죠. 자, 이러면 이제 저축은 빠져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남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는 예산이 뭐예요? 바로 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 소비 예산 정하기가 바로 3단계인데요. 자, 정기 소비 예산은 뭐죠? 여러분들이 매달 쓰는 돈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똑같이 쓰는 돈. 자,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있는데 고정비, 변동비 각각 보면 고정비는 교통, 통신, 주거, 이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변동비는 외식, 문화, 취미, 쇼핑,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씩 써야 될 것인가를 각각 매월 사용하는 예산을 정해보자. 자, 내년도에 서울과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카드가 발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아직 참여가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불분명한데 어쨌든 서울과 인천은 이제 6만 5천 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3단계는 바로 정기 소비 예산을 고정비와 변동비용으로 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4단계가 되겠는데요. 4단계는 비정기 소비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비정기 소비 예산, 돈줄남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계절 지출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내년에는 과연 계절적 지출을 얼마 사용할 것이냐. 명절, 여행, 생일, 자동차, 그리고 겨울옷, 세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로 책정할 거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의 월평균 소득의 1배 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와 상여금까지 다 더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 한 300이다. 그러면 계절 지출 예산은 300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300만 원 가지고 1년에 명절도 나고 여행도 가고 생일도 챙기고 자동차 300만 원이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겨울옷과 세금까지 자동차 세금이죠.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은 그래서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 내용을 미리 정해놔야 우리가 처음에 1단계 때 이야기했던 뭐죠? 바로 저축을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막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면 야, 이게 답답해서 못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귤이 5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 먹으면 이만큼 만족하죠? 100. 이게 총 효용 100이에요. 총 만족 100이에요. 두 번째 귤을 먹으니까 70밖에 안 늘어나. 그래서 2개 먹은 사람의 총 효용은 총 만족은 170이에요. 3개 먹으면 50밖에 안 늘어나. 만족이 220밖에 안 되죠. 4개는 그거보다 더 조금 늘어나고 5개 먹으면 진짜 조금 늘어납니다. 왜 똑같은 귤인데 먹을 때마다 늘어나는 효용, 만족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총 효용은 늘어납니다. 누적으로 총 효용은 늘어나는데 하나 추가로 먹을 때 발생하는 이 만족도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귤 중에 제일 맛있는 귤은 뭐예요? 1번 귤이죠, 1번 귤. 1번 귤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귤은 솔직히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왜 1번 귤이 제일 맛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경제학의 기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소비를 늘릴수록 총 효용은 늘어나지만 한계 효용은 계속 줄어든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왜 지금 돈줄 남은 이 시기에 202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을 옥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소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만족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결국은 소비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면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똑같이 5개를 먹어도 5개가 다 만족이 10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귤을, 모든 소비를 1번 소비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귤을 먹는데 예산을 가지고 먹으면 그 귤은 항상 1번 귤과 같은 만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2024년도 손글씨를 쓰면서 경제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단계는 2024년도 연소득을 예상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1단계는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세이브할 건지. 그 다음에 2단계는 바로 저축 방법을 정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정기적금으로 할지 정기적금 플러스 예금으로 할지. 그 다음에 3단계는 정기 소비 예산. 여러분들이 매달 쓰고 있는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정해보자 그랬고 마지막 4단계가 뭐였습니까? 비정기 소비 예산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계절 지출이죠. 자, 이 4단계 우리 혼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나고 역대급 세일들이 다 지나간 지금 즈음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등산 갈 때 산행을 잘하는 사람은 경치 좋은 곳에서 쉬는데 산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힘들면 쉰다라고 합니다. 자, 2023년도 굉장히 어려운 산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도를 보고 로드맵이 딱 있는 사람은 그 산행이 훨씬 더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쭐 여러분들 2024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제 산행길을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복한 산행 돈줄남과 함께 2024년도도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